한국인 사망 원인 2위이자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일으키는 원인 1위,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인데요.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커지면서 특히 더 허혈성 심장질환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자, 오늘은요,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포 우리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고윤석 과장 모시고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와 시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과장님이어서 저희가 협심증, 심근경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오늘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또 심장질환, 그냥 심장질환도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부른다라고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뭔가요, 정확히? 네, 말이 너무 어렵죠? 네. 이제 허혈이란 말은 저희가 빈혈이란 말은 잘 압니다. 피가 모자라다는 거죠. 네. 빈혈. 근데 빈혈은 이제 몸안에 적혈구가 모자라서 몸에 전체적으로 피가 모자란 거고요. 허혈은 어느 조직으로 가는 피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빈혈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짐으로 의해서 그 혈관이 이 피 공급을 하는 조직으로 피가 적게 가는 경우를 저희가 허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얘기를 쭉 하다 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심장 질환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나누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맞습니다. 뭐 심장 중에 질환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2위죠. 근데 1위가 암입니다. 네. 근데 암을 각각 암으로 나누어 보면 뭐 폐암, 위암, 대장암으로 나누어 보면 1위는 결국은 이 심혈관 질환이 되고요. 예, 거기에 대부분의 원인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허혈성 심장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 우리 역시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들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협심증이라는 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협심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말의 어원은 이 흉통, 가슴이 아프다라는 데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이유는 심장이 이제 이 펌프 역할을 해서 온몸으로 피를 공급해 주지만 네. 자기도 피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네. 이 혈관 이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네. 심장으로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그걸 협심증이라고 그러는데 네. 동맥경화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많이 거예요. 들었죠. 근데 요거를 조금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때 파이프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 깨끗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20-30년 지나면 막 녹이 끼죠. 음. 예, 그러면서 파이프 그 공간도 좁아지게 되고 그 정도로 막 혈관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 동맥, 혈관에 그런 녹이 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러니 이게 위험할 수밖에 없고 잘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지는 게 협심증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이하나77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셔서 동네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협심증의 증상 중에 어지러우실 수도 있나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이제 협심증의 증상 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지러움증이 생기진 않고요. 아마 협심증 약을 드시면 네. 혈압이 낮아져서 어지러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심증이 너무 심해져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네. 조금 어지럼증이 오실 수 있는데 그 듣는 이제 아마 청취자분께서는 아마 아버님은 약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 주신 분이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부정맥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협심증이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증상이 비슷해서 진단이 잘못 내려진 걸까요?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온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개의 증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린 흉통이 주된 증상이고요. 부정맥은 사실은 두근거림이 주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부정맥은 주로 심전도 이거 붙이고 몸에다 붙이고 네. 심장의 전기 리듬을 이제 측정하는 게 심전도인데요. 거기서 그냥 진단하게 되는 거고 네. 협심증은 그런 심전도보다는 이제 음. 증상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운동 부하 검사라 그래서 이제 트레드밀 뛰는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올 수 있습니까? 이제 동시에 오려면 이따 뒤에 이 얘기 드리겠지만 심근경색은 동시에 올 수가 있고요. 네. 협심증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부정맥이랑. 네, 근데 협심증이 아주 심하면 또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정맥은 부정맥, 협심증은 협심증 이렇게 있으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듭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이따가 여러분의 궁금증 같이 해결을 해드리고 저희 준비된 이야기 조금 더 먼저 나눠볼게요.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 돌연사 원인 1위가 심근경색이다. 라고 합니다. 네. 심근경색과 협심증도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진단 썼을 때도 협심증인데 심근경색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협심증의 가장 최악의 단계를 심근경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가 생겨서 네. 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가고 있는 거죠. 심근경색은 그 동맥경화 반이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이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심근경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가 갈 때는 그래도 환자가 흉통이 있고 돌연사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심근경색은 혈관이 딱 차단이 돼버리니까 심장으로 피가 안 가면서 사람이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길거리에서 객사하시는 분들의 80에서 90%는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군요. 일부에서 나눠봤던 이야기 협심증이라는 게 파이프로 비교를 하자면 녹이 슬어서 물의 흐름이 조금씩 좀 막히고 좀 답답하게 흐르는 거고 그리고 심근경색이라는 건 파이프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물이 아예 흐르지 않는 거다라고 네. 비유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협심증 때 잘 치료받지 않아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병이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 암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진행을 하듯이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 네.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구 증상, 그러니까 협심증의 증상이 전혀 없다가 네. 흉통이 전혀 없다가 그냥 심근경색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있거든요. 꽤 높네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증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의 증상 어떤 식으로 가슴에 통증이 오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젊은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흉통은 사실 굉장히 흔히 겪는 증상 중에 하나고 두통처럼 그렇죠. 이제 그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은요. 심근경색증은 더 심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심증의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 아프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주로- 때는 안 아프다. 주로 다닐 때입니다. 언덕이나 계단 같은 걸 올라갈 때 심장이 왼쪽 가슴에 있다 그래서 왼쪽 가슴이 아픈 게 아닙니다. 가슴 가운데가 아프고요. 그 아픈 양상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무거운 게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적인 동반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네. 뭐 식은땀이 나거나 아니면 구역구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등이나 팔이나 목으로 방사통, 그러니까 뻗치는 그런 통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통이랑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근육통은 내 자세에 따라서 오죠. 뭐 옆으로 눕거나 뭐 앞으로 숙이거나 쭉 피거나 이럴 때 오는 게, 그리고 근육통은 약간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그다음에 손으로 누르면 아프고요. 네. 근데 이제 협심증은 그런 게 아니고 딱 주로 가슴 가운데가 주로 그러니까 심장에 부하를 줄 때죠.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는 심장으로 피가 많이 가야 되는데 잘 못 가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면이 근육통하고는 좀 다른 면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요? 가슴의 통증, 그러니까는 이 흉부의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의 통증은 잘 모르겠는데 등 쪽이나 뭐 팔 쪽이나 이쪽의 방사통은 분명히 느껴진다. 네, 근데 이제 방사통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네.
흉통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것도 좀 약간들 헷갈려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 어디서 들었는데 등이 아프면 협심증이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와서 감별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 등 쪽에만 있다. 내가 흉통이 없고 등 쪽이나 어깨 쪽이나 팔 쪽에만 있다 그러면은 일단 심장에 대한 아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간혹가다 내가 흉통을 느끼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게 같이 나타나셔야 돼요. 흉통 더하기 방사통인 겁니다. 그렇군요. 방사통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이 온다. 이게 협심증이라면 그보다 더 크게 쥐어 짜서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네. 더 큰 고통. 이게 심근경색.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이제 다닐 때 생기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생기고요. 주로 이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닐 때 흉통이 있던 분이 이 얘가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부부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갑자기 흉통이 생겨서 심근경색이 오셔서 흉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흉통의 강도 자체가 죽을 것 같은 흉통입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흉통이고 응급실 가야만 하는 흉통이 거의 생기시게 됩니다. 심근경색에는. 그래서 이제 강도 자체가 네. 협심증하고 이제 심근경색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1점부터 10점까지 흉통에 이제 점수를 그냥 주관적인 거니까 이거는 매겨보라고 하면 심근경색은 적어도 8점 이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협심증은 주로 한 3에서 6점 사이에 정도 이렇게 분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나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식의 통증이 느껴지면 심근경색일 네. 수 있다. 심근경색 같은 그런 정말 아픈 통증이 왔다. 어느 정도 시간 내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나요? 무조건 빨리입니다. 어느 시간 정도 이제 골든타임을 물어보시는 건데 증상이 나온 이후에 골든타임은 6시간에서 9시간이고요. 병원에 와서도 저희가 보통 2시간 이내에 더 빠르면 이제 90분 이내에 시술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ime is life. 그러니까 시간이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굳이 참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지체 안 하고 다 치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일단 증상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50대 초반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 복용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으로 올 4월 정도에 심장 초음파 그리고 72시간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내년에 다시 검사해보자라고 하셨고요. 6월부터는 왼쪽 쇄골뼈 부분에서 통증이 있습니다. 특히나 누웠다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하고요. 최근에는 쇄골뼈 근처에서 안목과 심장 쪽으로 통증이 좀 퍼진 것 같습니다. 특히 누웠다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합니다. 혈압은 일어났을 때 재면 111 정도 됩니다. 이 통증의 원인이 심장에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네,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증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통증은 심장 통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안심하시고요.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쇄골 부위고 그게 퍼져나갔다 그러면 근육통일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 엑스레이에서 근육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근육통일 확률이 제일 많고요. 심장 흉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통이 가장 먼저입니다. 무조건. 흉통이 가장 먼저고 가만히 있을 때보단 다닐 때 생기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말씀하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이제 심장 검사하신 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이런 협심증보다는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72시간 심전도도 하시고 하신 거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셨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자꾸만 좀 아프고 방사통도 여기저기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육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근육통 약을 2주 정도 먼저 드셔보시고 호전이 있으면 그 약을 조금 더 드시면 되고 호전이 없으면 그때는 순환기내과 의사를 한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엄마가 가슴 통증, 등 통증, 그리고 왼팔 저림 증상을 보이셔서 걱정을 하시다가 이번에 협심증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자 싶어서 심전도 검사, 심장 CT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아보셨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으시대요. 연세가 66세이시고요. 오랫동안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도 드셨는데 비만도 조금 있으시고요. 팔저림이 많이 심하신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건지 조영술까지 했는데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조영술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괜찮으신 걸까요? 네, 이게 검사까지 했는데 증상 계속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실 그렇죠. 거예요. 네. 당연히 걱정이 되시는데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다는 거는 혈관을 다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괜찮은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머님 생명에 위험을 가할 만한 그런 거는 없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팔 저림 증상은 오히려 목 디스크라든가 이런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목 디스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했으면 추가적으로 다른 병원을 또 가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척추 쪽을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슴 통증이랑 등 통증이 같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걸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 경추 쪽에 디스크가 있으면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정형외과를 좀 가보셔야겠네요. 네. 그죠? 네. 일단은 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디스크를 조금 무리하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을 보면 질환의 증상이랑 똑같은데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나? 괜찮은 건가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심도 있고 좋은 질문이세요. 진짜로 전형적인 그 협심증의 흉통을 갖고 있는 분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는데 정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맥경화에 의한 협심증은 아주 전형적인 협심증이고요.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돌연변이 협심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혈관이 너무 예민해서 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확 수축을 해버리는 거죠. 혈관도 근육세포기 때문에 우리 다리 근육에 쥐 나듯이 혈관 근육에도 쥐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치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진 것처럼 되니까 흉통을 유발하는 그런 변이형 협심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혈관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럼 모세혈관이나 미세혈관의 기능 부전, 기능이 좀 떨어지면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시술적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약물을 잘 선택해서 드시면 증상은 잘 좋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많이 좀 진단을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 왜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생기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위험인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나이, 그다음에 삼고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담배, 가족력 이런 것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좀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 나이 먹는 거는 막을 수 없고요. 고고당,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성인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담배는 사실 예방이 가능하지만 끊기가 정말 어렵다고들 하시고 가족력은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방합니까? 그렇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나이하고 가족력. 그리고 그 삼고질환은 조절을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절을 잘하시면 이런 병이 안 생기고 늦출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거고. 뭐 담배는 당연히 자기 의지니까요.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런 삼고질환의 모든 혈압, 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사실은 생활습관 개선 너무 우습게 보시거든요. 이 생활습관 개선을 함으로 해서 이런 발생률 자체를 10에서 20%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육 운동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겁게 드시고 기름기 적게 드시고 그런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심장혈관과 관련된 문제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있나요?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제가 날이 추울 때면 가슴 통증이 심해집니다. 혹시 그런 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날이 추워지면 이 심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겨울철 12월, 1월 가장 환자 많습니다. 그때 심근경색 환자도 가장 많이 오시고요. 네. 이제 뇌졸중 환자도 가장 많이 오시고 협심증 환자도 가장 많이 오세요. 그 이유는 추우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혈관 수축이 동맥경화에 자극을 줘서 이제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 혈관이 수축하면 더 좁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상들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환절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환절기에 이제 기온차가 많이 나잖아요. 낮하고 이제 아침이나 새벽하고. 그래서 기온차가 많이 날 땐 문제가 뭐냐면 추울 땐 혈관이 수축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갑자기 확장을 해요. 그 수축과 확장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 혈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 추울 때 조심하셔야 되고 환절기 때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진짜 체온 관리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얇은 겉옷 갖고 다니시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세요. 네. 제가 오늘 겉옷을 가져왔네요. 다행히. 또 질문 주신 분. 엄마께서 급성 심근경색 치료를 받고 계속 약을 복용 중이신데요. 어지럼증이 지속되고 있으십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약 때문이신 것 같은데 혹시 철분제를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어지러우면 이제 빈혈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철분제제를 드신다는 건 이제 빈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정말로 빈혈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고 그게 철결핍성 빈혈이 맞다면 철분제제를 드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없으면 철분제제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진단을 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냥 어지러움증이 느껴진다 그럼 철분제를 먹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장질환,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맞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보통 심장혈관 질환만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관상동맥만 동맥경화가 생겨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협심증이나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15에서 20% 정도는 뇌혈관 질환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 중에 또한 5에서 10% 정도는 말초혈관, 다리혈관 질환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혈관 질환 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저희가 협심증이 있는 환자들 중에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자주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중풍이 생기지 않게 저희가 약을 좀 세게 쓴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다리혈관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약물 조절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든 뇌혈관이든 어쨌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받아야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은 사실은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초점을 맞춰 있는 경우는 사실은 암이 제일 많아요. 물론 거기 혈관나에 나오지만 그건 이제 뭐 고혈압이 있나 당뇨가 있냐 고지혈증이 있냐 해서 나오는 거고 진짜로 혈관을 들여다보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가서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심장 초음파라든가 심장 혈관 CT 검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조금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심전도만 하자니 다른 혈관 질환들이 좀 걱정이 되고 또 심장 초음파만 하자니 또 발견 못하는 게 생길까 봐 또 걱정이 되고 이거 하나만 하면 심장과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거는 다 문제 없다. 그게 조영술인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문제는 조영술을 이제 심장 혈관만 하게 되면 그건 심장 혈관만 본 거고요. 근데 조영술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혈관을 직접 잡아서 그러니까 동맥을 바늘로 천자해서 거기에 관을 넣고 그 관을 통해서 조영제 그러니까 물감을 사용해서 혈관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장 혈관, 뇌혈관,
다리 혈관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네. 뇌혈관 질환도 의심이 되고 다리 혈관 질환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조영술을 하면 혈관을 다 찍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조영술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전신을 다 조영술을 해보는 것이 일단은 내 혈관 건강이 괜찮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조영술은 약간 침습적 검사니까 그거를 저희가 건강 검진으로 하진 않고요.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근경색이다 내가 진단을 받았다.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심근경색은 말씀드렸지만 초응급입니다. 초응급이고요. 그렇죠. 응급실에 왔을 때 의사가 가장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 객사하시는 분들에서 80에서 90%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다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컨택을 해서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혈관 조영술,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되고요. 그 조영술에서 막힌 혈관을 찾아서 그 막힌 혈관을 뚫는 거죠. 막힌 혈관을 뚫어서 잘 아시고 있는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게 이 심근경색 치료의 근간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내고 그 뚫은 혈관 쪽을 계속해서 넓혀주는 유지를 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 이후로는 여기는 문제 없는 건가요? 네, 일단 그거 제일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심근경색이 왔는데 불안하니까. 근데 시술 잘 됐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이 혈관을 잘 열어놔도 그러니까 스텐트 치료를 잘 해도 48시간 안에 악성 부정맥,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 막 전기 충격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악성 부정맥이라든가 아니면 심부전. 심근경색은 어쨌든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으로부터 피 공급을 받던 심근세포들은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근데 왜 빨리 해야 되냐? 죽은 세포들 주변으로 기절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절한 세포들이 죽으면 심장이 죽고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하는 거거든요. 이미 죽은 세포는 어쩔 수 없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죽은 세포가 있기 때문에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술 받고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근데 48시간을 또 잘 벗어나면 그런 합병증들이 없이 잘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시술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가 문자창에 왔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가시고 금요일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왼쪽 팔다리가 저릿하다고 하시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는 말씀. 네,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이제 그 증상이 언제 있으시냐가 문제예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시술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네. 다닐 때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잘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근경색에 쓰는 약물 중에 그런 증상을 또 유발하는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심근경색 시술하고 나면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드시잖아요. 그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증상도 그런 좀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이 예약돼 있는 외래 날짜보다는 조금 빨리 앞당겨서 가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스피린은 평생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암담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류의 약을 두 가지를 드시거든요. 예, 이제 보통 그게 항혈소판 제제라 그러고요. 그 항혈소판 제제를 드시는 이유는 그 혈전을 방지하는 거예요. 혈전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두 개를 다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환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평생 드셔야 꼭 드셔야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약간 좀 실망스러우실 텐데 그거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또 질문 주신 분이 스텐트 시술했는데요. 종합 영양제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종합 영양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제가 항상 고민인데 종합 영양제가 심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해를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 마음의 안정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종합 영양제라는 게 심장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종합 영양제를 드셨을 때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드셔도 좋다. 네, 네. 앞서 왜 그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약 복용하시고 또 지금 계속 아프다라고 하셨던 분 네, 네. 자세히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근육통이라고 하셨으니까 근육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 조언해 주신 부분 해보면서 노력하시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위급 상황에 먹을 수 있는 약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심장 비상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약의 이름은 니트로글리세린이란 약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약은 물이랑 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혀 밑에 떨어뜨려서 녹여서 드시는 약이고 이 약은 쉽게 얘기해서 관상동맥 확장제입니다. 동맥 확장제로 이제 좁아진 걸 약간 넓게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단순 증상을 좋게 하는 약이지 이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되도록이면은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약을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되나 그냥 가슴이 아프다고 내가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 이 약은 또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서 반드시 상담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정말 많이 심하실 때에 대한 기준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아세요. 이 협심증 있는 분들은 얼마나 아픈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어떤 때 약을 드셔야 된다는 걸 대충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대부분 협심증은 스텐트 치료하고 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90% 이상이고요. 증상이 남는데 어떤 증상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작성 다닐 때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으면 얼른 드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이렇게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당부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아직 한계는 있지만 잘 치료가 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삼고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그런 생활 습관을 꼭 고치시는 길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질병들이.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좀 드시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더 철저히 하시고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체해서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가면 일단 내 생명도 문제고요. 그쵸.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럼 국가적인 부담도 커지고요.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빨리 치료하고 약으로 되는 걸 스텐트를 넣어야 되고 스텐트로 끝날 거를 무슨 기구까지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올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고윤석 과장과 함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여러분도 궁금증 많이 해소하셨죠?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순환기내과 전문의 고윤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